2018년 한 해에만 1267억 달러, 하나로 150조 이상의 국산 반도체가 수출됐는데 단일 부품으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해외 판매한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992년 이후 28년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는 무려 18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기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1970년대 D램 1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일본 기업들이 거센 공세를 벌이며 미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NEC, 히타치,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은 198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대 인건비가 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그저 단순히 제품을 조립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는 어떻게 일본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삼성은 제일모직을 창업해 성공하고 기업의 자리를 확고하게 했는데요.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는 앞으로 컴퓨터가 대세이고 컴퓨터에는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적극 권유합니다. 반도체 사업에 성공하면 기업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반대했던 이병철 회장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둘러보다가 슈레패커드 사무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책상 위에 놓인 자그만 컴퓨터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컴퓨터 하나로 모든 일을 다 하니 능률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 반도체 덕분이죠.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이병철 회장은 1983년 반도체 산업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 유명한 도쿄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74세의 나이,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이병철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했고 일본 미쓰비시 경제연구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삼성의 이병철은 미래 핵심 사업이라는 목표 아래 사활을 걸고 집중합니다. 일본은 삼성이 64K D램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9개월 만에 미국과 일본에 이어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당시 삼성은 64K D램 개발팀을 107명으로 꾸렸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 본 경험도 지식도 거의 없었던 이들이었죠. 107명의 개발팀은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 무박 2일 64km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력과 팀워크로 한국 최초의 64K D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20년 걸릴 것이라고 했던 것을 단 9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또 9년 뒤에는 세계 최초의 64메가 D램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선언 10년 만에 삼성은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은 세계 최초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후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노카미 다카시가 쓴 일본 반도체 패전이란 책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은 과잉 기술로 과잉 성능 및 과잉 품질을 만드는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반도체가 고비용 고품질을 고수할 때 한국은 저비용 고효율 제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며 비용이 싸고 효율이 높은 삼성의 생산 방식은 일본을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쫓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의 80조 이상을 투자하며 반도체 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익권과 차이를 더 벌리는 초격차 전략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3년간 반도체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에 180조 원을 투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때 자부심을 가지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이번 아베의 수출 규제 조치는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발목을 잡고 싶은 것이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의 경쟁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 밝힌 K9 자주포 수입 이유 성능 가격도 최고지만 호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호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을 수입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3회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풀 역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9 제작사인 일티패스는 호주 법에는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이 진행한 후 양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한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됐고 호주 정부 리본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라디 펜슬은 호주 사업도 전 10년 만에 K9의 수출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나의 적극적인 현재와 노력도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는 멜버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 주질로 응시에 K9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병철 호주 유럽사업부 상무는 이곳에서 현재 중소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일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의 기술로 독자 개발한 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용물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냈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와도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저 폴론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무려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9의 세계적 인기의 비결은 바로 뛰어난 성능입니다. 155mm 52구경 장포탑을 탑재한 K9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이 성과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이내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소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검증됐습니다. 당시 K9은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라 말합니다. 한국군이 현재 1000대 넘게 운영 중이라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 자주포와 많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는 독일의 PZH-2000, 영국의 LZ-90 프레이브하트, 러시아의 무스타 S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K9은 영국과 러시아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피해자 더처는 대당 가격이 130억 원에 달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인 K9의 2배가 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 한참 밀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K9보다 무거워서 항공 수정도 어려워서 국가 간 전면 전보다 해외 파병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영국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 위주의 전차와 달리 항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픈형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워서 긴급 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전도 기동력도 그냥 한국의 K9 같은 자주포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구차한 변명 같은 기사까지 되면서 일본의 자주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산 사업 대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그룹은 장갑차 1헤드 100을 앞세워 호주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야링스 장갑차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2년께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국 무기 체계 B5 복합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K3 비비어의 신공 불추간 이동식 대공포 B5 복합은 2013년 인도 국방부로부터 예비 조달자로 낙점돼 유리한 고지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 사업을 모두 하나가 아닐 경우 최대 13조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산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열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 한국제 K9 자주포를 수입 세계 1700대 운영 중이라는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사버린 거 야길이 8m, F신에서 발사된 포탄은 최자 40km까지 날아간다. 포탄 40km와 추진 동력으로 짜 엄청난 속도로 발사 산악지역 이만한 국정을 비롯해 눈밭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차를 형을 넘을 수 없는 전차였던 같은데 가격과 발표 스펙에 속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클레임을 걸어도 좀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니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유탄포에 불타는 차량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구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호주는 육군보다 전투기나 이기스-1 같은 공군 해군을 강화해야 한다. 마침 지난 2019년 8월 호주 정부가 랜드 8116 프로그램을 부활시켰을 때 왜 호주가 K9과 같은 강력한 타격력을 지닌 자주포가 필요한지에 대해 서술해놓은 호주 현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